지금 역사학계가 엄청난 충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책을 소재로 단 48시간 만에 120만 명이 몰려든 한 영상.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반만년 역사보다 훨씬 긴 시간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계는 단호했습니다. 출처불명, 사료가치 없음.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이 기록 속에 적힌 천문 현상이 실제 하늘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별이 줄지어 선 장관,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에 발견된 고대의 무기, 그리고 정체불명의 고문헌. 과연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는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남아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론 헤일리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0년간 과학사를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48시간. 정확히 48시간 만에 조회수 120만을 기록한 한국사 영상 하나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로 고대 문명의 천문 기록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일식 기록, 중국 한나라의 해성 관측, 마야 문명의 금성주기 계산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제게 한국의 환단곡이라는 문헌이 화제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인터넷 유행쯤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제 학자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환단고기에 기록된 오성취루 현상을 현대 천체역학으로 계산해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성취루. 5개 행성이 한 줄로 늘어서는 현상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사건이죠. 그런데 환단고기에는 이것이 기원전 18세기경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당 5개씩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속도였어요. 연구실 밖 복도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제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돌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역사의 진실이 5천년이 아니라 1만 년이었다. 서구 중심 사관을 뒤엎는 증거다. 한편에서는 이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유사역사학. 학계에서 인정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감정으로 역사를 재단하면 안 돼. 반대편에서는 이런 비판이 이어졌고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2만 개가 넘는 댓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이 있었어요. 이 논쟁의 핵심은 과학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차근차근 분석해보니 제작자의 접근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문 계산 자체는 정교했지만 정작 환단고기 원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군요. 모든 인용이 2차, 3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 눈에 띈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글이었는데 원본 없는 검증은 모래 위에 집 짓기라는 내용이었어요. 작성자 이름은 이서윤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고문헌 디지털 보존 전문가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40년 학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논쟁을 과학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을까? 숫자는 열기를 만들지만 역사는 증거의 온도로 움직입니다. 120만이라는 조회수가 만들어낸 이 열풍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이 문제는 감정적 논쟁을 넘어서 과학적 검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연구실 불을 새벽까지 켜놓았습니다. 환단고기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면서 이 오래된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거든요. 화면 속 조회수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밤, 저는 총 47편의 논문을 읽어치웠습니다. 커피잔 5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더미가 제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자료들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환단고기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와중에 저는 첫날 밤 눈에 띄었던 그 댓글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원본 없는 검증은 모래 위에 집 짓기라고 쓴 이서윤이라는 분 말이에요.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근무하는 고문헌 디지털 보존 전문가였습니다. 15년간 조선왕조실록부터 승정원일기까지
우리나라 핵심 사료들의 디지털화 작업을 담당해온 분이더군요. 저는 주저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환단고기 원본 추적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6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헤일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고문원 보존 관점에서 환단고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화상통화 가능하시면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화상통화에서 서윤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고서와 디지털 스캐닝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1979년 광오이 회사에서 출간된 환단고기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원본입니다. 서윤 씨가 첫마디로 핵심을 짚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도서관이나 문헌 목록에도 환단고기라는 책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요. 마치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난 책 같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고문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전혀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책 한 권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어딘가에 기록이 남습니다. 서지학적 흔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환단고기는 그런 흔적이 전무해요. 서윤 씨가 준비한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환단고기의 계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연수라는 인물이 1911년 편찬했다고 전해지지만 정작 계연수의 실존 여부부터가 논란이었습니다. 관련 공식 기록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서윤 씨가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1979년 출간본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글자 위에 희미한 수정 흔적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정오표 문제입니다. 서윤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책 뒤에 붙어있는 정오표를 보면 원래 글자를 지우고 다른 글자로 바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이런 수정을 했느냐는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글자 위에 얇은 수정액 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마치 시험지에서 답을 고쳐 쓴 흔적 같았습니다. 만약 이 수정이 계연수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제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환단고기는 원래 의도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서윤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유립이라는 또 다른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계연수의 제자라고 알려진 인물이었죠. 서윤 씨에 따르면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과정도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해방 후부터 1979년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 이 책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차 자료가 없다는 건 치명적이에요. 서윤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문원 연구에서 원본 없는 검증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책상 위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연수에서 이유립을 거쳐 1979년 출간으로 이어지는 계보. 이 단순해 보이는 흐름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시험지 답을 누군가 고쳤다면 우리는 진실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곧 내용의 허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검증이 훨씬 어려워질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 논문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단고기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분명히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모양은 보이지만 실체는 알 수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기원전 1734년 7월 13일. 정확히 3756년 전 그날 밤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연구실 27인치 모니터 2대 앞에서 NASA의 JPL 호라이즌스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선 궤도 계산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엔진이에요. 정확도는 소수점 아래 15자리까지 보장되죠. 환단고기에 기록된 오성취루 현상을 검증해보기로 했거든요. 5개 행성이 한 줄로 늘어서는 희귀한 천체 현상 말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마치 군인들처럼 일렬로 정렬하는 장관이죠. 서윤 씨도 화상통화로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 그분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컴퓨터로 수천 년 전 하늘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저는 먼저 환단고기에 나온 날짜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관측 지점은 평양 좌표인 북위 39도, 동경 125도로 설정했어요. 단군 즉위년이라고 기록된 시점을 서기로 환산하면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는 완전한 실망이었습니다. 5행성들이 하늘 전체에 흩어져 있더군요. 수성은 서쪽 지평선 근처, 토성은 동쪽 하늘 높이, 나머지들도 제각각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전혀 일렬로 서지 않아요. 혹시 계산 오류가 있을까 싶어 매개 변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날짜 형식, 좌표 체계, 시간대까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연대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정오표 때문에. 그 말에 저는 검색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구간을 10년 단위로 자동 스캔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했어요.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저는 식은 커피를 데우러 갔습니다. 20분 후 돌아와 보니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떠 있었어요. 행성 정렬 현상 감지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734년 7월 13일 오후 9시 32분. 뭔가 나왔네요. 저는 흥분해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쪽 하늘 낮은 곳에 5개의 밝은 점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가장 왼쪽 수성부터 시작해서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15도 각도 범위 안에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간을 조정해봤습니다. 30분 전후로 움직여보니 오후 8시 47분경에 가장 완벽한 정렬을 보였어요. 각도 오차는 불과 3.2도였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이런 정렬은 평균 500년에서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극히 희귀한 현상이에요. 서윤 씨, 보세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일치합니다. 화상 통화 너머로 서윤 씨의 탄성이 들렸어요. 와, 정말 한 줄로 서 있네요. 저는 확신을 위해 관측 지점을 바꿔봤습니다. 요동 지역인 현재의 심양으로 좌표를 이동시키니 더욱 선명해졌어요. 지평선 위 20도 높이에서 5행성이 마치 하늘의 자로 그은 직선 위에 놓인 것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연대는 다르지만 현상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며 설명했어요. 환단고기 기록과 약 600년 차이가 나지만 이런 정도 오차는 고대 문헌에서 흔한 일이에요. 서윤 씨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고대인이 상상만으로 이런 정확한 행성 배열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실제 관측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화면 속에서 시간을 앞뒤로 돌려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틀 전부터 행성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해서 7월 13일 저녁에 가장 완벽한 정렬을 보인 후 며칠에 걸쳐 흩어지더군요. 고대인들이 며칠간 밤하늘을 관찰하며 이 장관에 감탄했을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서윤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별은 진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측자가 거리를 틀릴 뿐이에요. 연대 오차가 있다고 해서 이 기록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며 확신했습니다. 환단고기가 완전한 허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천문 기록 부분만큼은 실제 관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3,000석 규모의 이 공간이 거의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역사책 하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입장료가 싸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서윤 씨가 교수님 현장 분위기를 직접 보시는 게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거든요. 천문학적 발견 이후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오후 6시 체육관 입구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제 앞에 선 60대 남성분은 환단고기 책을 가방에서 꺼내 펼쳐보고 계셨고, 뒤쪽에서는 2명의 50대 남성이 이번엔 제대로 된 근거가 나온 것 같더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입장하면서 받은 팸플릿에는 환단고기 재조명 학술대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부제로는 과학적 검증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생각보다 차분한 제목이었습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니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환단고기 재검토의 필요성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좌석은 80% 정도 차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오후 7시 정각, 무대 조명이 켜지며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차분한 어조였어요. 객석에서 적당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분은 한국고대사 연구회 회장이라고 소개된 60대 남성이었어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아론 헤일리 교수가 환단고기의 천문 기록을 검증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자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어떻게 여기서 거론되는 걸까요? 아마 어디선가 정보가 흘러나갔나 봅니다. 과학적 접근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연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물론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만요. 객석에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라는 동의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무대 스크린에는 행성 정렬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5개 행성이 한 줄로 늘어선 모습을 보며 객석에서 오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나왔어요. 대략 30초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조금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삶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 주변 관객들의 반응을 관찰해봤습니다. 앞자리 70대 어르신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계셨고 옆자리 40대 남성은 팔짱을 끼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환단고기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사였어요. 닫힌 문을 우리는 상상으로 열었습니다. 마지막 연사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일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앉은 채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맹목적 믿음이라기보다는 진지한 궁금증에 가까웠어요. 물론 이미 확신을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고 온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60대 남성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연구 단계라 섣불리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분은 그렇죠, 신중해야죠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밤 10시 체육관을 나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심과 열정만으로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택시 안에서 서윤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주간의 기다림. 정확히 21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천체물리학 저널 편집부에서 올 회신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제 손가락은 마우스를 클릭하며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제목란에 논문 심사 결과 통지라는 메일이 도착했어요.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재 보류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거든요.
편집위원장의 설명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환단곡이라는 문헌 자체의 신뢰성에 학계 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문학적 계산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본 학술지의 게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간 학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부 사유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연구 방법론이나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을 때 반려되는 건데 이번에는 연구 대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서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류 학계에서 환단고기를 다루는 건 여전히 금기에 가깝거든요. 그럼 제 연구가 헛수고였단 말인가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전혀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의 천문학적 계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학술지 게재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데이터를 공개해보면 어떨까요? 연구 과정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오픈 사이언스 방식 말씀이세요? 서윤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게재는 막혔지만 데이터는 세상과 나눠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든 제 계산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체물리학 저널 편집부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헤일리 교수님,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일반적인 게재는 어렵지만 특별 섹션에서 오픈 리뷰 형태로 발표하는 건 어떨까요? 오픈 리뷰. 논문을 공개한 후 전 세계 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술 토론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환단고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순수하게 천문학적 계산 결과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예비 연구라는 표시를 해야 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연구를 세상에 알릴 기회는 생기는 거였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문의 세계도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지식은 검증과 반박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픈 리뷰용 논문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고대 동아시아 문헌에 기록된 행성 정렬 현상의 천문학적 검증으로 정했어요. 환단곡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만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비록 정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회로라도 찾은 셈이었습니다. 논문 공개 후 일주일째 제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과 김진수 박사였어요. 헤일리 교수님의 천문학적 접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고학적 증거로 검증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천문학적 계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 유물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설득력을 갖는 거였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비파형 동검 분포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환단고기에 나오는 고조선의 강역과 실제 비파형 동검 출토 지역을 비교해 보는 거죠. 비파형 동검. 고조선을 대표하는 청동 무기였습니다. 칼날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만약 환단고기의 영토 기록이 정확하다면 그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이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동북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발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난 50년간의 발굴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김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총 147곳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어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출토 지역, 연대, 동검의 형태별 분류가 정리되어 있더군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이제 이걸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요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들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 한반도 서북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147개의 빨간 점이 지도 위에 퍼져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환단고기의 강역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고조선의 영토를 파란색 선으로 표시했어요. 동쪽으로는 연해주까지, 서쪽으로는 요동 전체, 남쪽으로는 한반도 중부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겹쳐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두 레이어를 합쳤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는 빨간 점들이 파란색 영역 안에 거의 정확히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한반도 중남부와 일부 만주 지역에서는 점들이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치로 계산해 볼까요? 김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47개 지점 중에서 91개가 환단고기 강역 안에 있습니다. 정확히 61.9%네요. 62대 38이라는 얘기군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윤 씨도 화상통화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애매한 수치네요.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고고학의 한계입니다. 유물 분포는 정치적 경계와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문화 전파, 교역, 이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저는 지도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혹시 시기별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 박사가 필터를 적용했어요.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보니 더욱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요동 지역 중심이었다가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어요. 역사는 62대 38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부분적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 박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한 증명도 완전한 반박도 아니에요. 다만 환단고기의 영토 기록이 완전히 허구는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문학적 계산은 명확했어요.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중간지대가 존재했어요. 어쩌면 역사의 진실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과 백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끊임없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말이에요. 오후 8시 정각. 저는 연구실에서 노트북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제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 표시된 시청자 수는 347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아론 헤일리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지난 2달간 진행한 환단고기 천문 기록 검증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대됩니다. 결과가 어떨지. 다양한 반응들이 스크롤되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서윤 씨와 김진수 박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화면을 3개로 분할해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먼저 문헌학적 검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 씨가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환단고기 원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출간본이 유일한 자료이고 여기에는 상당한 수정 흔적이 확인됩니다. 시청자 수가 벌써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 속도도 빨라졌어요. 원본이 없다고? 그럼 가짜인가? 수정 흔적이 뭐지? 의문을 표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천문학적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오성취루 현상을 검증한 결과
기원전 1734년 7월 13일 실제로 이 현상이 관측 가능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을 띄우자 댓글창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와, 정말이네 신기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5행성이 한 줄로 늘어선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연대에는 약 600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상은 기원전 1734년에 일어났어요. 시청자 수가 2,8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어디선가 소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진수 박사가 고고학적 검증 결과를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비파형 동검 분포를 분석한 결과 환단고기의 영토 기록과 61.9% 일치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보며 댓글창이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62%면 높은 건가? 애매하네. 반쯤 맞다는 얘기.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청자 수가 갑자기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이 방송을 커뮤니티에 공유한 모양이었어요. 댓글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읽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단고기가 완전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완전한 허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댓글창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럼 뭔데? 애매하게 끝내내 과학자가 이래도 되나? 더 확실한 답을 원한다. 한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역시 신중한 접근이다 과학자다운 태도. 성급한 결론보다 낫다 계속 연구하면 될 일. 지지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시청자 수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가 약간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분 일치는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고 더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해요. 댓글창의 반응은 여전히 격렬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실망이다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이게 진짜 학문이지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최종 시청자 수는 12,400명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훌륭했어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때로 실망스럽죠. 서윤 씨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지지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12,000명이 넘는 분들이 역사와 과학에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진실은 한 번의 발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후 3일째,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창에서 쏟아진 찬반 양론을 보며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이 논쟁을 끝내려면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침 8시,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환단고기 원본 추적 프로젝트였어요. 더 이상 2차, 3차 자료로 논쟁할 게 아니라 진짜 원본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서윤 씨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 현상금부터 걸어보면 어떨까요? 서윤 씨가 제안했습니다. 환단고기 관련 미공개 자료나 필사본을 제보하는 분에게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연구비에서 1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책정했어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학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 추적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번 온라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지난번 발표 후 많은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찬성하신 분들도 비판하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시청자가 처음부터 3,00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본 분들이 다시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환단고기 원본 추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제가 화면에 계획서를 띄우며 설명했어요. 누구든 환단고기 관련 미공개 자료를 제보해 주시면 검증 후 현상금을 드립니다. 댓글창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현상금이 얼마인데?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재밌겠네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1만 달러입니다. 제가 금액을 공개하자 댓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와, 진짜네, 큰 돈이다, 진심이구나 같은 놀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덧붙였어요. 반드시 1979년 이전 자료여야 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해요. 서윤 씨도 화면에 함께 나와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종이 성분 분석, 먹의 화학적 조성, 필체 분석 등을 통해 연대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보 이메일 주소와 함께 상세한 검증 기준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반응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당일 밤 11시 37분, 첫 제보 이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헤일리 교수님께. 저희 할아버지 유품 중에 환단고기와 관련된 것 같은 필사본이 있습니다. 글씨체가 아주 오래되어 보이고 종이도 누렇게 변했어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오래되어 보이는 한문 필사본이었어요. 글씨체도 1979년 출간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윤 씨에게 즉시 사진을 전송했어요. 30분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일 수도 있어요. 종이 색깔이나 글씨체를 보면 최소 5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환단고기의 진짜 원본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이틀 후 두 번째, 세 번째 제보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 가족의 유품, 일제강점기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필사본 조각, 만주 지역 교포가 보관해온 고서 등이었어요. 믿음은 오래가지만 검증은 더 오래갑니다. 제가 서윤 씨와 통화하며 한 말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한 달 후, 저는 총 17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3건이 예비 검증을 통과했어요. 완전한 원본은 아니었지만 1979년 이전에 작성된 환단고기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1960년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었어요. 1979년 출간본과는 일부 내용이 달랐습니다. 특히 연대 기록에서 차이가 났어요. 이 발견을 계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환단고기 논쟁이 단순한 믿음과 불신의 대립을 넘어서 진짜 학문적 탐구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적 논쟁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가는 과정 말이에요. 진실은 하루아침에 밝혀지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17건의 제보 중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진 거예요. 평안북도 출신 월남민 김씨 가문에서 제출한 필사본이 탄소연대 측정 결과 1920년대 작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필사본에 기록된 천문 관측 부분이었어요. 1979년 출간본과는 다른 세부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성취루 외에도 월식 3회 연속 관측이라는 추가 기록이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 월식 기록을 검증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기원전 1735년부터 1733년까지 3년 연속으로 월식이 동북아시아에서 관측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정확도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서윤 씨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누군가 정말로 그 시대 하늘을 관측했다는 뜻이에요. 김진수 박사의 고고학적 검증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이 최근 요동 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고분군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규모와 부장품이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단고기가 완전히 허구라면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6개월 만에 저희 프로젝트는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일본 교토대학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고대사 전체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이메일 함에는 매일 10여 통의 격려 메일이 도착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메일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우리 역사의 진실을 과학으로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외국 학자가 인정해주니 눈물이 납니다. 이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메일들을 읽으며 저는 이 연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1년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환단고기 종합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3,0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만석이었어요. 객석에는 처음 북콘서트에서 봤던 분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회의적인 외국인 학자였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실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한 80대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단고기 논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맹목적 믿음도 섣부른 부정도 아닌 과학적 검증을 통한 진실 추구의 길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한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환단고기가 완전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논쟁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풍부한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와 이 나라가 품고 있는 깊은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누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진실은 하루아침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이 여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과학사 학자 아론 헤일리와 함께 환단고기 논쟁의 새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셨습니다. 120만 조회를 기록한 한 편의 영상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과 부정의 대립을 넘어 과학적 검증의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원본 부재라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오성취루 현상의 실제를 확인했죠. 비록 연대에 600년의 오차가 있었지만 고대인이 실제 관측한 기록일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고고학적 검증에서는 62%의 부분적 일치를 보였습니다. 완벽한 증명도 완전한 반박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본 추적 프로젝트를 통해 1920년대 필사본과 추가 천문 기록까지 확보하며 이 논쟁은 국제적 학술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헤일리 교수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 단순한 신화나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진실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모여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곧 우리 역사 연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며 자기 땅이라 주장한 근거, 바로 1909년 간도 협약.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조약은 애초에 국제법상 무효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불경 속 기록은 만주가 곧 문수보살의 땅이라 밝히고 있었고 그 뿌리는 고구려와 고려 묘청이 계승해온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백두산은 중국의 산이 아니라 한민족의 심장이자 통일의 불꽃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튜어트입니다. 런던 대학 역사학과 교수이자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자죠. 오늘 베이징 대학 강당에는 300여 명의 중국 학자들이 모여 내 강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당은 무거운 적색 커튼과 금빛 장식이 둘러싸인 공간으로 중국 전통과 현대적 설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강단 위에 서니 귓가에 와닿는 수백 개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출렁이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안경테와 노트북 화면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장백산은 만주의 발상지이며 이는 곧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10여 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영국 박물관 지하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청나라 사료들. 황실 문장이 찍힌 누런 종이에 쓰인 만주어와 한자가 뒤섞인 그 문서들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특히 걸륭제 시기 장백산 탐사 기록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학자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리샤오진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청나라 걸륭제가 장백산을 만주의 신성한 발상지로 칭했던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벽면을 채운 대형 스크린에 비친 신성한 발상지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관중들의 끄덕임이 보였죠. 내 연구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학 수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산을 백두산이라 부르지만 역사적 증거는 만주족의 성지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실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장백산에 제사를 지냈던 기록, 산의 이름이 들어간 만주어 문헌들, 심지어 청황실의 비밀 제례 문서까지. 이 모든 것이 내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강연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리샤오준 교수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단단한 소나기와 진한 담배향이 섞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소, 스튜어트 교수. 우리 학계에 큰 기여를 했소. 그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어요. 리셉션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나무 향이 가득한 연회장에서 중국 학자들과 건배를 나누는 와중에도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청나라 사료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옳았을까? 한국 측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은 중국 국영방송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한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김선아라는 이름. 제목은 간단했어요. 스튜어트 교수님, 백두산에 관한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본문 첫 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토문강 경계선 문제와 간도 협약의 진실을 아십니까?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더 읽지 않고 화면을 껐어요. 지금은 내 연구의 성공을 즐길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자금성의 윤곽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어요. 내일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그 이메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토문강, 간도협약? 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단어들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베이징 인터뷰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가운데 불현듯 누군가가 내 테이블 앞에 나타났죠.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동양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스튜어트 교수님, 저는 김선아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북아역사학과 박사과 정생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내 테이블에 앉았고 손에 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죠? 내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의 일정은 공개되어 있었어요.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펼친 첫 번째 사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제 증조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입니다. 1909년 간도 협약 이후 중국 땅이 되었죠. 선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간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12살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을 떠나야 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역사로 대대로 전해져 왔어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간도 협약? 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청나라 자료만 검토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건 백두산 정계비의 탁본입니다. 그녀가 다음 문서를 펼쳤어요. 보세요, 여기 토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강이 바로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였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문서 위에 금빛 선을 그렸습니다. 내 심장이 빨라졌어요. 내가 본 청나라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간도 협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아가 물었어요. 나는 솔직히 고개를 저었죠.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청나라와 맺은 불법 조약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토문강의 경로를 따라가며 선아는 말했어요. 이 강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발표한 내용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계의 후원을 받아 연구한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유품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그것들을 저에게 맡기셨죠. 선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조약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비극의 시작이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선아는 증조할아버지의 낡은 일기를 보여주었어요. 고향을 잃고 떠나야 했던 한 소년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일기장 사이에는 말라버린 들꽃 한 송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증조할아버지가 고향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꽃이에요. 가족의 보물로 지금까지 간직해왔습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학자로서 나는 역사적 사실만 쫓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선아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1909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간도 협약 원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찾아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백두산은 단순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산입니다. 호텔 로비의 시계가 9시를 알렸습니다. 곧 중국 학술원에서 나를 데리러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백두산으로 가려고 해요. 교수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순간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백두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새벽 5시 영하 18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아팠어요. 발밑에서 눈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중을 채웠습니다. 선아의 뒤를 따르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죠. 60km를 달려온 지프차는 이제 저 아래 작은 점으로 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발했습니까? 내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선아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해 뜨기 전에 정계비에 도착해야 해요. 중국 관리들이 오기 전에요. 그 말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식 허가 없이 이런 탐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우려를 표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과 학계에서의 내 평판 사이에서 갈등했죠. 교수님, 공식 루트로는 절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70분을 더 오른 후 선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보이네요. 눈앞에 돌로 만든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돌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표면에 글자들이 새겨진 것이 보였어요.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을 정한 역사적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1712년에 세워졌어요. 선아가 손전등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강희제와 조선 숙종 시대죠. 양국이 함께 경계를 확정했던 증거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석의 표면을 만졌어요. 300년의 시간을 견뎌온 돌의 감촉이 거칠었습니다. 선아가 탁본 도구를 꺼냈어요. 우리는 서둘러 비석의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아가 방금 뜬 탁본을 가리켰어요. 토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토문강이 경계라는 글자가 분명해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한 글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문맥과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야 해요. 선아는 서둘러 가방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어요. 여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정계비 설립 당시 보고서와 이후의 월경 금지령까지 모두 토문강을 경계로 명시하고 있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 비석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내가 물었어요. 선아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는 토문강이 어디냐는 거예요. 중국은 송화강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토문강은 두만강의 상류를 의미했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두 강의 위치에 따라 수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가 달라졌죠. 간도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토문. 입술이 떨렸어요. 그 한 글자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학자다운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백두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장엄했습니다. 붉은 빛이 천지의 물결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천천히 비석을 돌아보니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선과 실제 토문강의 위치를 비교해 볼까요? 선아가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펼쳤어요. 지도를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주장과 조선 측 기록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주장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학문적 양심이 경고했죠. 선아 씨, 이 증거들은 매우 흥미롭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중국 측 자료도 더 검토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말했어요. 조선이 수백 년간 다스려온 땅이 하룻밤 사이에 넘어갔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외교권을 이용해서요. 갑자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중국 순찰대예요. 서둘러야 해요. 서둘러 장비를 챙겼습니다. 비석에 마지막으로 손을 대보았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죠.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탁본이 증거가 될까요? 내가 물었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도 협약 자체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산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베이징에서 발표한 내 연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선아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수님?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양쪽 주장을 모두 검증해야 해요. 만약 간도 협약이 정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은 밝혀져야 하겠죠.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선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일본 도쿄의 외교문서 보관소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도 협약의 원본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정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베이징 호텔방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로 가려던 계획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백두산 탐사 후 선아와 헤어진 지 이틀째였죠. 탁본과 사진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노트북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인은 리샤오진 교수. 제목은 단 한 줄. 오늘 밤 9시 만원춘에서 기다리겠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백두산에 갔다 온 사실을 알았을까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황혼이 짙게 깔리고 있었죠.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원춘은 자금성 근처의 고급 중식당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붉은 장식등이 달려 있었고 문 양쪽으로 석사자상이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리샤오쥐는 가장 안쪽 개인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2명의 남성이 있었죠. 한 명은 중국 교육부 관계자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스튜어트 교수, 자리에 앉게. 리샤오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선아와 함께 백두산에 올라간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백두산에 갔다 왔소? 아니, 장백산이라고 해야겠군. 리샤오준이 미소 지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선아라는 여학생과 함께 말이오. 침묵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간도는 1909년 간도 협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중국 영토가 되었소. 리샤오준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모든 국제법 학자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소.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백두산에서 본 정계비와 선아가 보여준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간도 협약 체결 당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였다는 사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언급하기 두려웠어요. 당신의 초청으로 베이징에 왔소. 우리 학술원의 후원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리샤오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구 결과를 뒤집을 생각이요? 한국 학생의 말을 듣고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그의 말에는 숨겨진 협박이 담겨 있었죠. 리 교수님, 역사학자로서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무. 리샤오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계약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고. 옆자리 남성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내 연구 계약서와 중국 학술원에서 받은 연구비 명세서가 나왔죠.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튜어트 박사, 학문적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침묵하시오. 리샤오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간도는 중국 영토고 백두산은 장백산이며 그 역사는 중국의 역사요. 당신이 발표한 그대로. 안경을 벗어 닦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 글자, 선아 가족의 이야기가 마음속을 울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의 평판과 경력도 소중했죠. 우리는 당신의 미래 연구를 계속 지원할 용의가 있소. 리샤오준이 말했습니다. 물론 올바른 결론을 내린다면 말이오. 뜻밖에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던 마음이 어느새 분명해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많은 자료를